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어제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첨단 기술 분야의 이 미중 갈등을 살펴봤는데요. 최근 들어서 사우디와 러시아가 주도한 이 감산 정책이 또 다른 화폐 전쟁의 불씨가 되진 않을까 이런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전에 이슈에서도 살펴봤는데 지금 이 은행주들 그리고 은행 CEO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시그니처 은행도 사실 관계자들이 주식을 팔았다고 하고요. SVB 파산 사태 때도 직원들이 가장 먼저 은행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그 고객 돈을 유치해서 예. 수익을 내주겠다 하는 것이 이제 금융사들이 그것이 은행이든 그다음에 증권사든 같이 겹친 투자은행이든 근본적인 이렇게 영업 방식인데요. 사실 그 고객을 유치할 때 고객 돈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지켜줄 사람이 예. 금융사 직원들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대로 우리도 이 SB 사태가 터질 때 바이든이 그렇게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떠나가지 않습니까? 예. 네, 시그니처도 그렇게 나타나서 오늘 증시에 전반적으로 부담이 되는 모습도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그 오늘 다이먼 회장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 어려운 사실은 아침 방송에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지 못해서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은행 위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직원들의 그 도덕적 해이 문제가 이렇게 끝나지 않으면 앞으로 지속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쪽의 얘기가 증시 부담이 됐는데요. 예. 증가 3대 지수 동반 하락했죠. 0.5%.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혼조세를 이렇게 봤는데 동반으로 이렇게 하겠죠. 역시 그 은행 위기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이 이제 동시에 작용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분이 다 전해줘서 그것이 채용 건수든 PMI 건수든 그다음에 공장제 수주 건수는 다 얘기했습니다는 겹치지 않은 선에서 이제 1분기가 끝났으니까 이달 말에 발표되는 1분기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GDP 나우 애틀란타 GDP 나우에서 오늘 좀 성장률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주 간격으로 지금 발표되고 있는데요. 처음 발표될 때 3.5%,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3.2%, 그리고 세 번째는 2.5%, 그다음에 이번에 발표한 건 1.75입니다. 그래서 채용 건수, 공장제 수주, 어제 발표했던 PMI, 오늘 유럽의 PMI 합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제일 우려되는 상태에서 미국에서 보면 이제 3대 금융 지수가 있죠. 예. 즉 주가 지수, 그다음에 금리, 그리고 사실 그 달러 가치 이게 3대 지수인데요.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해서 고스란히 지수의 모습 결정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일단 3대 지수가 앞서 말씀드린 같이 0.5% 정도 동반 하락했고요. 오늘 그 하이라이트는 미국의 10년물 금리입니다. 3.35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이게 은행이 터질 때에는 사실 4.0 정도 이렇게 육박했지 않습니까? 단계 그 급락하는 이런 모습인데요. 경기 침체 우려가 되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 사실 그 국채가 선호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금리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됐고요.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일본의 그 은행 이런 사람들의 어떤 달러 전문가 2분기에는 특히 4월에는 달러가 강세, 갓달러, 킹달러가 오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가 100일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값과 달러 가치가 트레이드업 관계, 반비례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일전에도 한번 진단해 드렸죠. 인플레 해칭으로 금에 대한 수요의 가격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달러와 그다음에 금값이 트레이드업 관계다 하다 보니까 오늘 국제 금값이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2,000달러대가 넘었죠. 예. 그래서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보이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게 국제금리 하락, 달러 가치 하락, 트레이드업 관계, 금값 강하게 상승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시장이 금융위기도 그렇고 은행위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장의 후폭풍 상태에서 이렇게 미국 경제 침체 우려 그다음에 시장이 이렇게 3대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면 아무래도 여기 책임 있는 페드 인사들이 좀 나서서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페드 인사들이 블랙아웃 기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의 그 홍앵커 입을 통해서 아침에 새벽 뉴스에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파월 의장도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월가에서는 강한 지탄을 받는다. 이 또한 도덕적 해이다. 시그니처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오늘 국제금융 뉴스에 탑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는 역시 페드라든가
파월이 이렇게 책임져야 될 때 나서지 못한 것도 월가에서 굉장히 또 다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여기 오늘도 역시나 이 원유 시장을 둘러싼 관심이 참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주도한 이 깜짝 감산, 숨은 의도가 있었다 이런 평가를 나오고 네. 있는데요. 뉴스를 해설할 때 바로 해설하는 것보다 지켜보고 해설하는 것 이걸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예. 지난 주말서부터 사우디라든가 러시아가 주도해서 깜짝 이렇게 꺼내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100달러 진입한다, 150달러 진입한다 하는데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사실은 진짜 괜찮은지, 위기의식을 내쳐서 괜찮은지, 사우디 관계 복원시키는지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이 이번에 감산 문제는 괜찮다. 이러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오늘 사실은 오히려 밖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할 때 뉴스가 됐을 때 이렇게 이것을 판단해서 전해주는 것도 굉장히 해설자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오늘 국제유가 떨어졌죠? 예. 엊그제까지 국제유가가 난리법석을 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실 하루 정도 이렇게 유가가 상승하고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뉴스를 했을 때 이것을 바로 해석하는 게 있고 좀 지켜보면서 해석했을 문제가 있는데요. 그만큼 경제 위에 정치라든가 국제 관계를 댈 때는 좀 더 지켜보면서 해설하는 것이 더 오히려 낫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일단 깜짝 감산 얘기는 한번 잠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이틀 전에 오펙 플러스 러시아가 사우디 이제 오펙 국가들에선 사우디 플러스 국가 중에서는 러시아가 주도해서 일일 116만 배럴 비교적 큰 폭으로 감산시켰죠. 예. 작년 10월에 200만 배럴 감산시켰으니까 토탈리 계산해 보면 316만 배럴입니다. 만약에 하루에 316만 배럴을 감산시켰을 때는 예. 국제유가가 20달러 정도, 중동산 두바이로 20달러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데서는 국제유가가 100달러까지 다시 간다. 이런 쪽에 예측이 나왔던 겁니다. 예. 사실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뭐 아시겠습니다는 외형상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미국에서 원인을 제공했다. 이 대목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 미국에서 원인을 제공했다. 뭐냐? 은행이기 때문에 세계 경기가 침체가 된다면 유가가 더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오펙 국가들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는 빈살만이 주도해서 지금 비전 2030 우리 입장에서 중동 외교할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이런 쪽에 유럽의 구상에 대해서 우리가 수주를 따자 이렇게 측면에 이 대목도 큰 대목입니다. 계획이거든요. 여기에 재원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은행 위기로 인해서 미국의 은행 위기로 인해서 사실 이게 유가가 떨어진다면 재원 마련하기 없다. 그러면 감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가를 끌어올려서 재원 확충이기 때문에 여기에 외형상 이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할 때 과거에는 사우디의 석유청에서 대표가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빈살마니가 발표했습니다. 예. 다르죠? 그런 게 다르죠? 왜 그럴까? 바이든 대통령과 빈살마니는 악연이 있습니다. 그게 2019년으로 되돌아갑니다. 이게 가스크주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배우로 인해서 이때 극단적인 바이든 대통령, 그때 당시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죠. 예. 바이든 지금의 대통령께서 극단적 얘기를 했습니다. 빈살만을 왕따시킬 것. 이게 사실은 바이든과 빈살만 간의 악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의 빈살만 입장과 같은 입장을 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해서 수세를 몰리고 있는 푸틴과 같은 입장이죠. 그래서 작년에 10월에도 주도를 해서 둘이 누가 사우디의 빈살만과 러시아의 푸틴이 해서 하루에 200만 배를 감산시키고 이번에도 110만 배를 감산시키는 합의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시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감산 조치가 이 원유 시장의 오랜 수건인 페트로달러화를 저격한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 숨겨진 사실이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 오늘 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중국이라든가 그다음에 러시아라든가 사우디 입장에서는 페트로달러에 대한 불안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원유 결제 시장에서 결제 통화를 사실 달러가 90% 이상 하는 상태에서 아마 세계 곳곳이 결제, 무역의 결제든 자본시장의 포트폴리오 결제든 간에 이 결제 비중이 대체로 지금 60에서 70%인데요. 예. 원유 시장만큼은 달러 비중이 90%를 차지합니다. 압도적이죠. 그다음에 두 가지. 미국 입장에서는
원유 시장의 그 페트로달러의 위상 때문에 글로벌 시늉리티 팩터를 누릴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걸프라든가 이런 쪽에 메이저프를 이게 이제 중간에 트레이더 회사들이 미국 회사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장식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만용을 부리는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국제 원유 시장에서도 사실 매출 생산량 대비해서 미국이 이렇게 결제 통화를 딱 키를 쥐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위상이 굉장히 크게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은 원유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원자 시장에서도 사실 페트로달러 이제 원유 시장은 페트로입니다는 달러 위상이 굉장히 높아서 그동안 사우디라든가 러시아가 이 페트로달러에 대한 불만은 굉장히 심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겨룰 길이 없죠. 그런 상태에서 사실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위안화 그 국제화 과제를 통해서 달러에 대해서 기축통화에 그렇게 반발하는 이런 과정에서 중국이 가장 먼저 이렇게 들고 나왔죠. 예. 페트로달러에 대한 불만. 시청자 여러분 2년 전에 중국이 저기 있죠. 중동 국가 원유 결제에서 위안화 결제를 시작했습니다. 위안화 결제가 시작해서 이게 페트로 위안화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원자재 시장에서도 달러의 위상이 굉장히 중국이 불리하다 보니까 올 연초에 페트로 위안화 함께 시청자 여러분한테 굉장히 생소한 용어입니다. 골드 위안화. 아마 이거 방송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이 향후의 통화 정책이 어떤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측면은 이런 시발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점에서 골드 위안화, 페트로 달러는 원인데 골드 위안화. 지금 국제유가가 2,000달러가 넘죠. 그래서 골드 시장에서 위안화를 결제하자 하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자산에 해당되는 이 측면에서 위안화로 파고드는 모습이 들었죠.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이번에 이를 감축해도 페트로달러에 대해서 버금될 수 있는 것이 그동안은 그래도 페트로 위안화이다 보니까 사우디라든가 러시아가 자기 입장에서는 페트로달러에 정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결국 사우디라든가 러시아가 주도해서 중국의 페트로 위안화 구상에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그래서 페트로달러의 위상을 줄여서 예. 미국이 누리고 있는 그러한 이익을 좀 줄이자 하는 이런 측이 지금 원유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페트로 달러를 잡기 위해 페트로 위안화가 뜬다 이런 평가로 보이는데요. 사실 중국이 위안화를 국제화시키는 움직임은 예전부터 꾸준히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별 시기적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예. 1단계는 지금의 위안화 국제화 이전에 중국이 막대한 외환보를 이용해서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쪽에 국제 원자재를 확보를 했었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과거 1970년대에 미국이 중남미 지역에 이렇게 원자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종속이란이 나왔거든요. 종속이라는 게 1970년대에 나왔는데요. 그러면 중국이 똑같은 모델로 인해서 아프리카의 원자재를 이렇게 흡수할 때는 자, 원자재라는 것은 원자재 주권 문제를 뺑기지 않겠느냐. 예.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생존길이 줄다 보니까 제2의 종속이론이 나왔거든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이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원자재 확보에 브레이크를 걸었던 겁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금융권으로 바뀌었던 거고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위안화 센터를 통해서 금융을 지배하자. 금융을 지배하면 원자재는 간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상황에서 유명한 위안화 센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 아프리카에 이렇게 돈이 부족한 거에 100억 달러 정도는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 하는 대출 수합을 맺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냐, 중국에 대해서는 사실 제2종속이론에서 중국에 대해서 반론을 이렇게 제기하다가 이 정도에서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가져가?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이 성공을 거둬서 지금 중남미라든가 그다음에 남부아시아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금 금융권의 주도권을 싸움하기 위해서 중국이 가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 이후에 아프리카의 원자재 확보에 의해서 브레이크를 걸리다 보니까 1대1로 그 구제금융을 통해서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과정을 또 위안화의 이렇게 위상을 높이는데 이렇게 2단계로 막고 있는 거죠. 이 문제는 뭐 시청자 여러분한테 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대1로 참여국은 원칙적으로 중국의 대출을 가져갈 때는 위안화 대출해 준다. 달러는 안 낸다. 스리랑카,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달러 결제권인데요. 위안화를 가져가는 것은 이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고통이었거든요. 그 고통에도 받고도 갔던 겁니다. 근데 이제 파상이 됐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구제금융을 주면서 금리는
자, 5% 고금리 뛰면서 그것도 위안화를 준 거거든요. 그만큼 위안화 결제권이 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과 마찰을 파고들었던 거죠. 그 미국과 마찰에 가장 접촉점이 됐던 것이 홍콩이었죠. 예. 홍콩 같은 경우 특별지위가 왜냐? 미국에 버금된다, 달러 패기제를 도입했죠. 그런데 홍콩에 반한 50주년 이 기점을 대해서 지금은 달러 포기제는 미국 입장에서 포기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홍콩 내에 이렇게 결제의 비중을 이렇게 볼 때는 사실 달러 패기제는 포기가 되고 위안화 이렇게 나중에 말씀드린 것은 위안화 결제 통화 방식이 거의 이렇게 중국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보편화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위안화가 계속해서 위상이 높아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짧게 할 거예요. 자, 지난달 미국의 은행 위기를 계기로 지금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위안화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비중은 결제 통화 방식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달러 결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사실 그 비중으로 나타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어떻게 거래할 것이냐 하는 측면을 잠시 보면, 자, 중국과 러시아가는 지금 위안화 비중이 거의 저기 나왔습니다. 70%까지 됐습니다. 이게 달러 비중이 결제 비중이 90%가 됐던 건데요. 70%가 거꾸로 위안화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칩스 이 영어는 발음이 비슷해요. 이게 반도체 지원하는 거랑 비슷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건 위안화게 요게 그냥 굳이 얘기하면 CIPS다 이렇게 이제 예전에 한번 얘기하는데요. 설명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위안화 결제를 하는 망인데요. 요 위안화 결제는 결제량 망이 1년 전에 대비해서 무려 21.5%까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은 지금 브릭스 국가들이 인도를 제어하고 다시 또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러시아를 중심으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릭스 국가는 아시겠습니다만 골드만삭스의 그때 온일이라는 사람이 이게 처음 얘기했던 건데요. 밀레니엄 시대에 들어오면서 2000년 들어오면서 그때 브라질과 인도와 그다음에 사실 러시아와 중국이죠. 그 약자를 타서 브릭스라 하는데요. 그중에 인도가 좀 아리까리합니다. 인도는 완전히 미국에 붙이지 않았거든요. 즉 모디가 양쪽에 다 실랑이를 이용해서 칠리를 채우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인도가 적극적으로 브릭스에 복귀하고 있지 않습니다는 지금 대부분 다 국가들이 브릭스에 복귀하고 있다고 됐습니다. 일단은 지금 문제가 됐던 러시아의 푸틴과 그다음 빈살만이 주도해서 깜짝 발언, 깜짝 감산,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200만 배럴 감산을 주도했던 빈살만과 사우디와 중국과의 관계는 지금 아주 좋습니다. 지금 작년 12월에 위안화 결제 합의한 데에 이어서 지금 상하이 협력기구에 사우디가 전폭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깜짝 실현에 대해서 보다 좀 나중에 해설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이 관계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되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전통적으로 중동의 가장 센트럴 시프트에 해당되는 사우디와 결과적으로 보면 아주 결별하게 되는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문제를 좀 점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보는데요. 자, 이미 빈살만과 위안화 결제에 합의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3월 들어서는 작년에 10월에 들어왔던 룰라가 좌파 계열이죠. 그래서 그동안 6개월 동안에 이렇게 우여곡절을 이렇게 겪이고 지금 올해 3월서부터 본격적으로 자기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대외적인 측면에서 가장 먼저 달려들었던 것이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과 이렇게 시진핑 간의 무역 결제에 대해서 위안화 결제를 합의하자 하는 쪽에 나왔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이렇게 범위가 확대된다면 위안화 결제 비중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국제 시각이 이렇게 됐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발등에 정말 불씨가 떨어진 것 같은데 사실 미국은 페트로달러 위상을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두 가지죠. 금융이 사실 실무보다 3대1 정도 높을 때는 달러가 강세가 돼야 외국 자본들이 미국에 들어오면서 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말씀드린 리쇼어링 정책이든가 이런 걸 할 때는 외국 자본이 기업 들어오는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이 여기 투자했을 때 달러가 강세되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미국에 댈러스에 투자했을 때는 환율이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300원이 있던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때 투자해서 1,300원 있죠.
나중에 뭐냐 달러가 강세해서 2,000원 갔다 하면 나중에 뭐냐 앉은 자리에서 사실 그 원화 베이스로 해가지고 나중에 투자 자산을 희귀할 때는 굉장히 많이 환차익의 메리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달러 강세를 니시오령과 함께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인플레가 문제일 것 같은 데는 인플레 문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달러 강세를 해야 되죠. 예. 이런 두 가지 목적에서 미국도 달러 강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냐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화전쟁, 화폐전쟁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번에 깜짝 실험 문제, 결제통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달러화가 만약에 흔들린다면 어떤 게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 달러가 흔들리면 위안화 대체할 수는 지금 상태에서는 힘듭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달러 중심의 브레이튼 우즈 체제가 오늘 달러 인덱스도 100일 정도로 떨어질 만큼 예. 흔들리고 있는 상태인데 뭐가 이렇게 될까 하는 측면은 시청자 여러분한테 테라라든가 그 맥주 생각하지 마시고요. 테라라든가 그다음에 달러라이제이션과 글로벌 유로 이렇게 되는데요. 예. 지금은 이게 디지털 위안화가 디지털 시대가 이렇게 빨리 전개되면서 은행이기도 사실 그 디지털 문제 때문에 그렇고요. 결제 통화 방식도 지금 홍영코 이렇게 주머니에 사실 그 5만 원권이든가 하는 한국은행계 리겔 텐더 버퍼가 거의 없습니다. 저도 뭐 1,000원짜리 세장권을 안 갖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런데 결제 통화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디지털 통화 시대가 만약에 대처한다면 지금의 달러 중심 체제 대처한다면 디지털 통화가 대처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틀 전에 중국 인민은행이 또 디지털 위안화를 공식적인 통화 지표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디지털 통화 시대가 오니까 결과적으로 결제 통화 원유 시장의 페트로 위안화와 함께 디지털 통화 시대가 온다면 중국이 가장 강점을 갖고 있죠. 예. 가장 앞서가니까. 지금 전 세계 90%가 정도가 디지털 통화, 센트럴 뱅크 디지털 거 CBDC 이 문제가 연구 검토가 끝나고 도입하는 또 한국도 한국은행이 도입할 이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는 지금 상태에서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의 도입과 통용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가장 앞서간다. 어디까지냐? 작년 6월에 디지털 통화를 법정한 이제 공식화시켰고요. 법적으로. 그다음에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달 들어서는 디지털 위안화를 현금으로 분리했습니다. 그러면 통화지표에서 보면 시청자 여러분 M1, M2, M3, L1, L2, L3 이렇게 해서 이런 쿼사이, 쿼시 이렇게 이런 통화지표까지 통화가 다양화되는 지표 속에 현금으로 분리했다는 겁니다. 그럼 M1 통화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뉴스거든요. 좀 어렵긴 하시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것보다 월등히 이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통화지표에 현금으로 분리됐다는 문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중국이 앞으로 디지털 통화가 달러를 대신할 수 있는 그 단일 통화 군상한다면 위안화, 디지털 위안화가 기축 통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지각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중국, 홍콩 입장에서는 달러 포구제를 지금 홍콩의 내정 간사 수단이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하와이 경제권과 중국 경제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사실 위안화 결제가 사실상 이게 통용될 수 있는 위치까지 이렇게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페드 입장에서 고민이 되는 거죠. 예. 늦었죠. 좀 신중을 기하겠다 해서 달러의 디지털 달러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늦게 갔는데요. 의외로 빨리, 그것도 중국이 주도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자 페트로 위안화 이런 문제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 깜짝 증산 그 했을 땐 민감한 벌다 하루 만에 고개 숙여 이런 때는 결과적으로면 이러한 달러 위상 부분에 있어서 중국에 많이 뺏기는 게 아니냐. 첨단 기술 전쟁과 함께 이런 것이 위기가 돼서 사우디만큼은 잡아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고개를 숙이고 결과적으로면 깜짝 그 일일 감산에서 뭐 국제유가 당장 100달러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했던 시각이 달리 국제유가가 80달러로 이렇게 다시 안정을 갖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오펙 플러스 감산 조치의 숨은 의도와 함께 미중 이 통화 전쟁 가능성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